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전 방송은 김학성 교수님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목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놀라운 소식 그리고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방송시에서 혹시 그 꽃 사진 올려드린 거 있는데 혹시 그 꽃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카톡에서 확인을 한 후에 이겁니다. 네, 저희 본당에 이제 지금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올려 놓으셨거든요. 이게 고난 주간을 상징하고 또 부활주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꽃을 이렇게 그 장로님께서 찍으신 건가요? 제가 찍었어요. 네. 그래서 솜씨가 없잖아요. 딱 봐도 네. 목사님도 거기 배경에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마이크도 있는데, 네네. 제가 딱 보면서 마이크도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맞습니다. 실력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정면에 계신 걸 찍고 딱 그래서 쓰실 때 했는데 저 보시면요, 우리 권사님이 이걸 하고 계세요. 사랑제일교회 권사님이신데 네네네. 작년 말에 저희 교회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네. 플로리스트를 한 20-30년 하신 분이에요. 하셨는데 저 보시면 저 나무 저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네네. 저걸 가까이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저거를?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예. 크게. 그 나무 저기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저걸 뭐라 그러나 가시면류관이라고 네, 하나요? 면류관인 것 같습니다. 그 상징하는 관이 거고. 걸려 있네요. 예. 동그란. 십자가에 예.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바닥에 보면 저 가시나무 있잖아요. 예. 밑에 저거 가시. 예. 우리 저 고영일 변호사님은 아직 성지순례 못 가셨지?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갔는데요. 근데 저는 농촌 사람이라 예. 저런 가시나무를 잘 알아요? 잘 알죠. 저게 근데 한국산 가시나무하고 예. 이스라엘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저 한국산 가시나무는 이제 우리 구찌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기서 나고요. 그러니까 조만해. 예, 저기 저거를 한국산이 저거는. 더 큰 걸 가지고 네. 소모는 막대기 회초리를 만듭니다. 아. 그렇게 질깁니다. 그다음에 그 바위를 깨는 매 있지 않습니까? 해머 손잡이를 저걸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단단합니다. 예, 그 저는 나무질이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저 도장도 저걸로. 그 가시나무 예. 가시가 예. 저거는 저 한국산 맞아요. 작아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가시가요 엄청 커요. 이 손가락 예. 길이보다 더 길어요. 가시 하나가요. 가시 하나가. 그리고 단단해요. 예. 그래서 야 저것으로 저 예수님께서 찔리셨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많이 아프셨겠다. 근데 보니까 우리 저거를 이 둥그렇게 엮은 게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가시 그렇습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거를 씌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 권사님께서 이 단일화를 상징하는 우리 꽃으로 그걸 꽃으로 표현하신 거세요? 올린 게 있어요. 두 네네. 번인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여쭤봤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이 이제 이 강림하는 그래서 이제 2단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두 줄기를 이렇게 해서 아랫단으로 연결시킨 꽃이 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예, 예. 그 기도하시면서 네.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단일화를 위한 그 상징하는 게 또 한 두 주 또 이렇게 할리셨어요. 이야. 그래서 우리 저 하시는 권사님이 양 권사님이죠. 양 권사님이신데 네네. 제가 딱 보면서 야 이게 예술이다. 작품이다.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게 예, 느껴지는 예.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김학성 교수님이 이제 영안이 열리셔서 저런 걸 보는데 저는 저걸 보질 못했습니다. 저렇게 이게 플로리스트들이 아름답게 이 장식을 해놨는데 그냥 저 십자가 하나만 보였습니다. 십자가만 네네. 보이고 나머지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이 사진을 네, 찍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눈이 저는 이제 이게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그러니까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고도 예.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이제 사람이 깊지 내가. 이게 실력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는 실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기회가 되면 권사님 거 네. 과거 거도 한번 제가 네네.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단일화할 때는 어떤 꽃꽂이를 하셨고 예. 성령의 임재 그 강림 이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두 개를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 아침에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꽃을 보면서 방송하게 된 것도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짧게 광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내일 있는 국민대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도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앞에서 열리거든요. 포스터를 좀 띄워주시면 네,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4월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9호선 4번 출구입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내일 국민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검수완박 국민저항 국민대회 모이자 검수완박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해서 내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가 열리지 않고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내일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광고 먼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토요일, 그 다음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관련돼서도 2022년 한국교회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17일입니다. 주일 오후 3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5시에. 그리고 주일 대예배 11시에 대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예배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 예배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데 참 의미가 있는 건 각 교단을 대표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큰 의미가 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표 대회장으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맡아주셨고요. 그다음에 부활절 설교자는 김진홍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 그리고 길자연 목사님, 이 뭐 통합, 합동 다 대표하시는 교단의 목사님들께서 나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공동 대회장으로는 권태진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전국의 380개 교단, 증경 총회장 및 선교 단체에서 함께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 방송 이후에 저희가 또 그 버스 표까지도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3시는 전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네네 조기 대해서 한마디 해도 네네 되죠? 한마디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저희가 예전에 부활절 행사를 이 전 국민을 상대로 모이던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축소되거나 맞습니다. 또는 근데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일부만 모였는데 이번에 그 모여지는 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이 대표 회장님이라든지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대회장 보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계를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너무나 뜻깊고 감사하다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 집행위원장을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이 집행위원장을 전 목사님이 하실 때 지금 이 김삼환 목사님이라든지 김진호 목사님 등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일부 좀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목사들의 부정적인 그 발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후계자다 또는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 1부 때는 저분들이 하시고 2부는 또 그 장경동, 장학의 이런 목사님께서 또 2부 말씀을 또 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번 그 부활절 예배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시 행사에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심을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참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네. 네. 그 고영유 장로님께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준 사역자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도 확실하시고 하신데 장로님 성경에 네. 보면 예. 어쨌든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 운동을 목사님께서 하실 때도 그 애국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하신다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는데 광화문 광장에 애국 운동으로 그렇게 많은 인파를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1박 2일 철회한다 하시고 또 성탄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애국 성도님들 근데 그 중에는 종교를 달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 나와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같은 경우에도 또 그렇게 목사님께서 애국 운동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시고 접하게 되신 분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른 애국을 하시는 애국 단체장들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달리 목사님의 방향은 전체적인 방향은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인데 이 부분을 애국 단체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유라는 말을 쓰시고 실제로 내부의 핵심 내지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는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통일은 다름이 아닌 복음 통일입니다. 결국은 모든 목적지가 복음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국성
선생님이라든가 유석춘 교수님 와서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은 그분들을 얘기하다가 순식간에 그 순간을 캐치해서 바로 복음 제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방향이 목사님이 추진하는 모든 방향이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 예배,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검수완박, 요거 다 정치적인 목적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정치는 기독교 정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 집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애국 집회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전 목사님 뭐 정치하는 거 아니야? 예, 정치합니다. 그러나 복음 정치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면 새 예루살렘을 확대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마다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광과 또 면류관까지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온 교회 성도님들은 돌아오는 주일에 꼭 오후 3시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뜻깊은 장소를 함께 몰수히 나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전도사님이 코디가 바뀌셨나요? 그런데 무슨 스타일 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옷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모르겠습니다. 코디가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옷을 사무실에다가 두고 한 2벌 정도 이렇게 갈아입는데 아마 어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옷 똑같은 옷 입고 나왔었는데, 네. 그 이사야 오늘 팬인가봐. 이사야 저분이.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 오늘 또 이제 자유일보에 보니까요, 교수님이 매주 요번 자유일보가 아니라 이거는 네네. 뉴데일리입니다. 뉴데일리인가요? 예, 네. 예, 예. 그 뉴데일리에도 글을 꾸준히 쓰셨었는데요. 네네. 오늘도 또 글이 올라와서 네네. 근데 그 관련된 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관한 네네. 칼럼이 올라와서 네네. 오늘은 그 칼럼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검수완박은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한 주제들을 변호사님과 헌법학회장을 지내신 김학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다. 예. 네, 화면도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컬럼을 쓰게 된 것은 최근에 대한민국 전체 헌정 질서를 보면 모든 게 이제 검수완박으로 좀 이렇게 네네. 집약된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다. 즉시 중단해야 된다. 중단하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다른 의견들을 여다가 추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칼럼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저희가 한 문단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헌법은 영장 청구를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했고 1961년 헌법은 검찰관이 1972년 헌법은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도 같은 입장이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건국헌법은 영장 청구를 누가 했느냐? 헌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법경찰관도 영장 청구가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실게 지금 그 검사는 수사기관의 일종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헌법은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1년 헌법은 이 주체를 검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김호수 총장이 60년 이후에 그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61년 그러니까 이제 30 헌법에서는 검찰관이 영장 청구하도록 했고 72년부터는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72년부터니까 지금 한 28년에 20을 더하면 한 48년 그렇죠? 네네. 50년 동안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뜻입니다. 계속 좀 읽어주시길.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의 각종 영장을 청구하게 한 것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본다는 것이다. 수사권 없는 각종 영장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의미가 없다.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죠. 네. 수사와 분리된 영장 청구만 한다. 그건 우리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설득력이 없어요. 따라서 수사권 없는 각종 영장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네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네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혁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권은 집권 초에는 특수부를 강화하고 검찰을 통해 적폐 청산을 주도했다. 그 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를 보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만 허용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공수처를 밀어붙였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나지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자찬했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한 일이 없다. 빈손이다. 예산만 300억 낭비했다. 그 다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검찰의 특수부만 키워가지고 검찰을 통한 적폐 청산을 자신들이 주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조국 수사의 측면에 와서 드디어 검찰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게는 6대 범죄 수사권만 주고 나머지는 다 경찰이 하도록 하자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수처를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고 모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공수처를 꼼수를 통해서 강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자찬했지만 1년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빈손이죠. 예산만 저 한 300억인데 모든 부처는요, 지금은 300억이지만 갈수록 늡니다. 저희 지금 300억을 낭비했단 말이죠.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6개 범죄만 검찰에 수사권을 주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공수처의 역할이 종전에 검찰청이 했던 역할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검찰과 동일한 조직을 만들어 놨던 그렇죠. 거죠. 예. 참 그 내용 검경 조정 내지는 검찰 개혁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중간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한번 보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최근에 검경 조정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뭐냐? 왜 검찰한테 6개 범죄만 놔두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느냐? 이 부분은 경찰이 권력을 잘 따르기 때문에. 검찰이 정권을 향한 견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속 시원하게 송영길 의원이 털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 개혁,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저런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원상복귀 되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거를 여당 대표 출신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됩니까? 예? 경찰이 권력을 잘 따른다. 그건 자기네끼리 그렇죠. 네. 속닥거리는 얘기지. 뒷방에서 할 이야기인데 저걸 저렇게 하면 언론에 나올 우리가 정도로. 우리 네. 저 세 분이 네네. 우리 저 이 안희환 목사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막 비판할 때 뭐 이 대통령 그 저 조찬 기도회 때 목사님이 참석이 없다 말이지 왕따 당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과 현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그 이 라인이 있는지 우리 말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왜 말합니까? 알지만 예?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게 나오면 또 뭐 그럼요. 종교 세력이 뭐 나간다 그럼요. 뭐부터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네. 예. 그거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경찰이 권력을 잘 따른다? 저 사람 참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가벼운 실제로 사람. 저런 목적 때문에 네. 경찰은
정권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왜? 그렇죠.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에 비해서 이 검찰은 신분 보장, 물론 이제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탄핵을 그럼요. 받아야만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권력기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줘 버리고 이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떠들었던 겁니다. 또 박영성 씨는 근데 말을 똑바로 했어. 경찰 비하한다 말이지. 예? 도리어 검찰 개혁의 찬물이다라고 해서 저 부분은 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뒷수습을 하려고 지금 예, 빨리- 뒷수습하려고 맞습니다. 했는데 뭐 이미 배 떠난 뒤에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잖아. 맞습니다. 예?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다시 수 없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예. 이게 경찰한테 권력이 만약에 많이 주어진다면 예.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국민들께서 끔찍해요. 아. 그는 왜냐면 지금 모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로 권력이 다 집중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이제 국정원 권력도 뺏어서 갖다 줬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도 넘겼단 말이죠. 경찰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보통 그걸 공안 경찰, 중국이래 중국처럼. 중국이요. 중국이 공안 경찰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폐해는 우리가 네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저기는 15만이나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은 신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전히 법률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면서 이 범죄를 은폐하고 또 보호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것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검찰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갖다가 통제하고 지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의 범죄를 우리가 철저히 처벌하도록 하자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예, 실제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더라도 이게 나치가 전형적인 경찰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경찰의 권력을 가지고 이 제3제국 거기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무진장 박탈하고 마음껏 처리했죠. 비밀 경찰부터 게시타부부터 경찰 국가였죠.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게 바로 검찰이라는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을 수사 시작 종결권까지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검찰만한 조직이 없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을 통해서 적절히 통제할 때만에 마음껏 이제 이 국민들이 수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 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경찰은 마음껏 불러요. 통지서도 없이 전화해서 안 가도 되는데 안 오면 막 협박하듯이. 근데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요즘 검경 수사권 독립하는 순간 이미 변호사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렇죠. 막대하는 거예요. 과거에 검찰이 있을 때는 검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서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사를 받아보시면 이 차이,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네네. 댓글 댓글에-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댓글에 보니까요. 예. 검수완박 통과되면 검찰이 해체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상 해체된 건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봐야 해체죠. 되나요? 그럼요. 왜 70년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많이 직접 하기도 하고 통제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다 하고 검찰은 거기서 나중에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그건 사실상의 검찰 해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검사들이 아마 이 검수완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요. 대한민국 검찰들은요 다 사표 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표내 못하라고 검사합니까? 네? 다 사표 내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실제로 우리가 민사소송은 원고 측 변호사 그다음에 피고 측 변호사 양쪽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형사소송은 원고의 역할을 하는 게 검사죠.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이 원고의 변호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검사가. 사실상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절차적인 권한밖에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식물 검찰이 되고 검찰을 통한 정권 견제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식물 경찰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돼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찰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정의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검찰 그러면 질서 유지, 치안 유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검찰 그랬을 경우에 검찰은 정의 이거 안 떠오릅니다. 그러나 검찰은요 우리가 물론 부패한 검찰도 많이 있었고 과거에 뭐 벤츠 검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많이 정화가 됐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러나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검찰 그러면 그래도 정의다 이런 그 인식이 돼 있죠. 지금 윤석열 당선자도 그분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된 그 과정에는 그분이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를 불러냈단 말이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부패한 정권과 싸우는 그 이 정의로운 검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경찰 이것은 우리가 단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검찰에게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권만 인정한다 것은 검찰의 해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다시 칼럼으로 좀 돌아가서 내용을 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70년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검수완박이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이유는 첫째, 이미 언급했지만 검사의 수사 주체를 규정한 헌법 정신과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기관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테러가 된다. 요것만 이제 설명을 좀 올리면 네네.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니까 뭐 헌법 학자라 그래서 이제 찬반을 딱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근데 이제 이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지위의 근본적 박탈이 아니다라는 그 의견이 두 개가 있었어요. 내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한 분은 변호사인데 저분은 헌법 교수는 아니에요. 또 한 분은 이제 법전 교수인데 그 사람은 이제 실무 교수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헌법 정통 그 학자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연역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지금 이런 것이죠.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주는 것은 당의 신체의 자유라든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 조항이지 검사를 수사의 주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보고서를 제가 어디다 낸 바가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실명을 거명했지만 그냥 폄훼가 아니라 그분들은 헌법 정통학자 아니다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그 문장을 좀 올려주시면요.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검사의 수사 주체를 규정한 헌법 정신과 규정. 제가 따옴표를 쳤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면 규정상으로도 그렇지만 헌법 정신으로 봐도 그 문장을 가지고 근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지금까지 70년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봤거든요. 거기에 이론이 없었는데 지금 생뚱맞게 뭐 그게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국 헌법을 보면 영장 청구를 수사기관이 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검사는 본질이 수사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옳다. 그래서 헌법 정신과 규정의 위반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네. 둘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검수완박은 법의 이성에 어긋난다. 검경 수사권의 분리가 1년 정도 지났다. 지금의 상황은 급하게 밀어붙인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축소의 문제점과 6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금지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의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이성에 대한 테러다. 그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가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법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급하게 밀어붙인 검찰의 이 권한 축소 그것이 과연 잘 됐느냐? 또 하나는 6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권을 금지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검경 수사권 분리의 형사 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상은 법의 이성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검찰청을 통해서 좀 늦더라도 접수를 합니다. 이 검경 수사권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러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바로 접수가 되면 검사가 지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을 통해서 내려간 사건은 검찰들이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은 그 사건을 팔아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경찰은 사건 그냥 수사관 마음이에요. 뭐 저희들이 뭐 경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너무 이 부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들은 너무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휘를 안 받으면 단부혐의예요. 단부혐의다. 증거 불충분. 요거를 되돌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의신청 뭐 검찰 항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검찰 항고 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검찰은 무혐의로 올라오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건의대로 할 것 처리해버리면 사건이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죠. 떨어져 나가니까. 예, 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건이 그 지역 경찰서 한 세 군데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걸 한 검찰청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사건이 한 300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냥 무혐의로 올라오면 좋은 거야. 그지 떨기면 좋지. 바로 떨어버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도 너무 엉성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게 수사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보면 이것도 너무 부패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피의자들이 있냐면 하여튼 사건을 판다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변호사 보수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한테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부패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검찰의 6대 범죄 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한 거는 정말 실무를 모르는 겁니다. 저도 변호사하고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을 편들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권력, 정말 우리가 송아지를 풀어놓고 통제가 안 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들이는 권력 없는 이 날뛰는 소 내지는 말을 놔둔 상태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악은 너무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셋째로 가시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41조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할 경우 40일 이상의 입법 예고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70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자신의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 체계를 무시한 채 정권 교체가 되기 전 한 달 내에 밀어붙이려 한다. 맹목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각종의 이제 명령들, 대통령령, 총리령 뭐 이런 등을 갖다가 또 법을 또 정부가 만들 때도요.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둡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요. 그러니까 법령을 만들 때에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걸 갖다가 이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잖아요.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요 행정절차법을 굉장히 잘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저 행정절차법에 따른 40일 이상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법률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33번 바꿨습니다. 개정을. 계속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왜? 예, 감염병 예방법으로 이 보건복지부 내지는 질병관리청 그리고 구청 등을 통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우리 그 특검단 변호사님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허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구속요건 해당성이 되지 않는다부터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니까 지적한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갈 때마다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폐쇄하는 부분도 원래는 없었죠. 교회 폐쇄법도 없었는데 그 조항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그래 벌금 때려라. 우리는 벌금 맞겠다 하니까 교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때부터 해서 34번을 바꿨네요. 지금 또 다시 개정해서 7월 달부터 시행되는 이 감염병 예방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4월 20일 날 개정된 내용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7월 달 개정할 내용을 다시 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도 아니죠. 34번을 바꿨으니까 이 정말 대단한 거죠. 뭐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놨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정말 법 이성에 반하는 행태를 마음껏 해서 국민의 자유를 유린했던 정권이라는 게 이 법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 지난 5년 동안 5,000개 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국회가 뭐 국회의원들의 그 수준이 그렇게 높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5,000개 이상을 1년에 1,000개 이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3건, 3건 정도를 법을 만들어서 또는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정말 법 이성에 반하는 정말 최고의 정권이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얘기 듣고 나니까 점점 좀 이게 진짜 심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넷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검수완박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 새 정부 출범 전 그것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에서도 명분이란 면에서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다. 막무가내다. 법 상식에 대한 테러다. 그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식. 네네. 그러면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치겠단 말이죠. 또 그것도 가장 중대한 검수완박인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명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은 거의 이성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 상식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제가 나눠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 이성과 법 상식은 보통 같이 써요. 교수들이 할 때 같이 쓰는데 제가 짜증나서 나눴습니다. 왜냐 이건 상식이 어긋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건 이성에 반하는 거예요. 이성에 반한다. 그래서 제가 이 둘로 나눴습니다. 또 다음 보시죠. 네. 아까 전에 근데 기사 보니까요. 국민의 과반 이상이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라는 기사도 또 떴던데. 그러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적인 건데도 그럼요. 이거를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들의 꿍꿍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예, 다 알고 있어요. 맨 나중에 네. 우리 교수님 칼럼 맨 나중에 그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거기서 설명하면 될 것 있는데 뭐 같습니다. 다 아는 거야 다. 네, 좀 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 다섯째,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다수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의 한계이다. 다수결에 대한 제동장치가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제동장치가 발동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의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한 것으로 다수결 원칙에 대한 테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수결 원리는 보통 이제 다수에 의해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랬는데 다만 우리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결에 의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훼손한다든지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위 법률에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 제동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다수결에 대한 제동장치가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장치가 발동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요 문장에 대해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글을 쓸 때 집사람들 검열을 좀 받습니다. 내용상의 검열이 아니라 네. 오탈자를 받는 거 하나 하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눈높이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내가 잘 못 썼나 그런 이제 검열을 받는 건데 네네.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집사람이 오탈자를 하나 잘 못 잡았네. 뭔가면 둘째에서 보니까 네. 지금의 상황은 급하게 밀어붙이는데 급하기로 했는데 오탈자를 못 잡았어요. 이건 징계사유입니다. 그랬는데 잘 보시면요. 다수결에 대한 제동장치가 잘 작동을 안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포퓰리즘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요. 다수결만 믿고서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저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제동장치가 아예 발동하지 않잖아요. 네네. 미약하면 포퓰리즘이 되지만 발동하지 않게 되면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분들은 다수결이 정말 중요한 그 헌법 원리지만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또 발동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전락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우리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뭡니까? 172석에 의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다수결 원칙에 대한 테러 그거다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저도 말씀을 네. 드리면, 그 나치 정권에서 나온 이 헌법적인 이제 우리 반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다수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헌법 밖에서 중시하자고 사라지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저 내용을 헌법 교수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때법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그래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굉장히 흔들어 놨는데 이 내용이 자유민주주의가 물론 다수결로 모든 그 대의제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어떤 법안들을 만들어내지만 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하에서 다수결로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헌법 질서인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데 우리 그 또 형법에서도 이 내용을 관련해서 국헌 문란 행위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91조에 보면 국헌 문란이라는 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내란 목적 살인 뭐 이런 내란죄를 할 때 국헌 문란 행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사실은 이
다수당의 강압에 의해서 강압적인 절차를 통해서 헌법상의 기관 이 검찰청을 그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국헌 문란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할 때 이 사람들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우리 헌법이라든가 법률에는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금 띄워주십시오. 국헌 문란. 예, 형법 91조 제2호에 나와 있는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국헌 문란 행위를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국헌 문란 행위 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김학성 교수님이 반나치법처럼 반주사파법을 제정하는 그 세미나도 가지고 하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반주사파법에서는 저런 내용이 국헌 문란 행위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 그 입법부를 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국헌 문란 행위에 저는 해당한다고 이 검수완박이 국헌 문란 행위 자체 즉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제 검찰청의 수사 이것들을 완전히 이제 폐지하는 부분은 완벽한 국헌 문란 행위라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또 보시죠. 네, 예. 여섯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대의제란 자신의 이익을 전체 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는 교양인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전체 이익은 외면한 채 자기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 대의제를 악용하고 있다. 교양인의 모습은 전무하다. 대의제에 대한 테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의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대표 민주제 또는 대의 민주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19세기에 이 대의제나 대의 민주주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 예, 모든 국민의 대표가 교양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어떤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제 지역구에는 손해가 돼요. 그러나 전체 국민에게는 유익하게 된다. 그럴 때에는 내가 거기에 기꺼이 따르겠다. 그게 이제 교양인이란 말이죠. 네네. 그 너무나 이제 그 교과서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대의제가 시작될 때에는 이 교양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보다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갖다가 뒤로 물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양인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대의제가.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는요. 국민의 전체 이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존립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교양인이란 말도 쓰기 어렵지만 교양인의 모습은 전무한 것이고 일종의 이런 행태들은 대의제에 대한 테러다. 왜냐하면 대의제는 우리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기본 골격이거든요. 예. 국가 구성의 기본 골격이 대의제인데 그 같은 대의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테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 이런 것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의제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 교수님께서. 근데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이 대의제를 무너뜨리는 행태가 이 정권에서 정말 극심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청원과 그리고 이제 국회 인터넷 청원 이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청와대 뭐 20만이 되면 그걸 들어준다. 뭐 국회 20만이 되면 이걸 입법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의제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청원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법률에서 누구나 청원할 우리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문서로 청원하도록 돼 있고 그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문서로 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다 옳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이 청원법의 취지에 반해서 인터넷 신문고 인터넷 청원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법안들 대의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청원은
중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우파가 청원을 해서 많아지면 중국인들을 통해서 그 숫자에 배를 넣어버리고 네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대의제의 원리를 이제 파괴하는 행태들을 이번 정권이 많이 보여왔는데 여러분 그 카톡상에서 이렇게 뭐 이번 법안 이거 반대해서 클릭 하지만 중국인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무력화시키고 있고 실제 이거는 우리 청원법을 통해서 청원하면 그건 국가기관이 응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네. 청원을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청원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의제의 이 부분 무너뜨리는 짓들을 해놓고 막상 또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런 청원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대의제를 내어놓는 뭐 하여튼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네. 문재인 정권에서 신문고 운영한다. 이것은 좀 전에 고영일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상 모든 그 국가기관에게 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국회에도 하고 법원에도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독일도 그런 식으로 가다가 청원을 그 헌법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청원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다 내도 됐어요. 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네네. 그러면 1년에 한 10만 건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국회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10만 건 중에서 1% 만약에 1000건이다. 그럼 1000건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국회의 명의로 이 이의를 제기해요. 청원을 해줘요. 그러면 담당 기관은요 부담이 가죠. 연방의회 이름으로 이런 청원에 들어왔는데 잘 검토해 달라, 보고해 달라 하면요 해당 기관은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청원을 하지만은 그쪽에 청원에 이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실질적인 청원이 못 되기 때문에 독일은 국회에다만 청원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만 건인데 1년에 1000건만 고쳐지잖아요. 10년 고치면요. 독일에 10,000개의 못이 뽑히는 거예요. 또 청원할 만한 내용들은요. 매우 고민을 많이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0만 건 중에서 국회가 독일 의회가 나서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1000건은 고쳐야 된다. 해당 부서에 고치면요. 해당 부서는 고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다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와 같이 모든 부서에 자신의 희망을 진술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는 그저 답만 해도 그만이다. 예? 이 개선 의무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런 나라와 모든 희망사항을 연방의회에다 해라. 연방의회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걸러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고치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10만 건에 1000건 고쳐지면요. 10년, 20년 지나면요. 그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겠냐 말이죠. 그렇게 하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의 차이가 큰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청원도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국가기관에 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다 합니다. 국회에다가. 그래서 국회가 하고 국회가 선별한 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해당 기관에 보내도록 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짓을요. 그 짓이 아니라 그거가 짝퉁 스타일로 청와대에다 해라. 청와대에다. 그래서 인기 끄는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래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했습니다. 어긋난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 독일과 같이 해야만 국가 구조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고쳐나갈 수 있다. 이걸 제가 차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조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칼럼의 예. 마지막 핵심 결론 내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목숨을 거는 민주당은 문재명 두 사람의 보호에 있고 민주당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권력은 마칠 때 다음을 위해 겸허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아주 작은 지혜조차 보지 못한다. 아직도 20-30년 간다던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인류 역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수없이 가르쳐 왔건만 민주당은 우리는 아니라고 한다.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뭐 결국에- 고일 변호사 먼저 하시죠. 차차기 대통령께서 아니, 써 있어. 자, 차차기 우리가 대통령. 이 아, 저 검수-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네, 검수완박의 목적지, 모든 그런 게 목적지를 봐야 됩니다. 목적지가 어딘가는 최근에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에서 어제 그저께 한 것 같아요. 한번 저 기사 한번 올려주실까요? 검수완박 비판에 이 조수진 의원이 질문한 이거 문재명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문 대통령 수사한 게 마땅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런 우리가- 법치주의를 몰라. 예, 법치주의를.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모른다는 거야. 룰 오브 로. 이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거는 대통령도 법에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법 아래서 평등하다는 그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는 대통령이 법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문재인은 무슨 제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범계 씨를 향해서 범도 아니고 개도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스스로 민주당의 이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박범계 씨가 문 대통령 그리고 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한테 맡겨진 6가지 범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대형 참사 이 6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6가지 범죄를 분류해 보면 부패, 경제, 공직자를 치면 결국 이 대장동 비리와 문재인의 비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그렇죠. 가족의 비리. 예.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의 비리에서 벗어나려고 여기를 수사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기들이 임명한 경찰에 수사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선거, 방산비리, 대형 참사 여기 보면 선거 최근에 우리가 3구 대선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니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서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장되지 않은 바구니 투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노정이 여기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그 전에 권순일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검수완박 이게 진행되고 있고 방산비리 어떻습니까? 최근에 물러나는 문재인 씨가 이집트에 K9이라는 한화에서 생산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있습니다. 탱크처럼 생겼는데 장거리 포를 쏘는 일종의 포 종류의 하나인데 이 자주포를 이집트에 3조 원어치를 수출을 하는데 수출이 우리가 3조 원을 꿔주고 차관을 제공하고 수출했습니다. 차관 안 갚으면 우리가 공짜로 3조 원을 갖다 준 겁니다. 이거는 방산 비리인데 자기 치적이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주면 그만이에요. 이집트에 어떻게 국가끼리 어떻게 강제 집행합니까? 국가에 대해서 강제 집행도 못 하는데 방산 비리를 덮으려고 그 다음에 대형 참사 여러분 이 대형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대형 참사가 뭡니까? 하얀 고무신 전염병 예방약을 통해서 2,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조물의 유통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범죄는 그 공무원, 경영자 등 책임자를 처벌하게 됐습니다. 이 전염병 예방약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과 정경 씨였습니다. 이들이 중대 시민재해를 일으킨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 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나가죠. 맞습니다. 나가서 여의도로 가기 때문에 예예. 그 여리고성 다 무너뜨릴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네. 하나 찾아왔는데요. 네. 근데 마무리 해주시기 전에 네네. 예. 그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예정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이야기가 네. 나왔잖아요. 네, 이 네. 기사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얘기가 참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 기사를 좀 뽑아왔는데요.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 범죄자만 검찰 두려워해. 이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여기 대해서 한 마디씩 코멘트를 네. 좀 해주시면. 네. 우리 한동훈 씨가요 보면 아주 예리하고 예, 예. 그다음에 말도 잘해요. 깔끔하게. 네. 네, 아주 마음에 들어. 아니 저기 그 우문현답이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을 하자. 네네. 검찰은 나쁜 놈만 맞습니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진영 그러니까 범죄자만 불문하고. 처벌한다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범죄자만 처벌한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두려워합니까? 여기 기사에도 범죄자만 검찰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네네네. 범죄자가 아닌 자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놈만 검찰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나쁜 놈만 처벌하는 게 검찰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저게 반박하면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이 참 멋진 이 발언을 했는데 하여튼 야반 도주하지 마시고 나쁜 사람들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법의 심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도 뭐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가 이제 이 검찰이 하는 현재 6대 범죄가요. 네네. 그 이 전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 같지만 1%밖에 안 된대요. 전체 형사 사건에 네네. 대략 1, 2%밖에 안 됩니다. 야 그렇구나. 많은 것 같지 안 많아요. 그러니까 1, 2%밖에 안 되는 그 형사 사건의 6대 범죄를 예컨대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뭐 경찰에 넘긴다든지 또는 뭐 중수청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지금 이제 법안 중에는 어디로 넘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지금 고민이 있어요. 중수청으로 한다 그랬는데 네네. 공수처 만들어놓고 왜 또 중수청 만듭니까? 네, 근데 또 중수청이 법무부 장관 산하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중수청을 하려면 한 1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갈팡질팡하고 그 6대 범죄는 1년간 뭐 수사를 못 하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논리 모순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생소할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당이잖아요. 정당. 네네. 정당이 있는데 이제 이걸 도당이라고 그러죠. 도당. 네. 도당이란 말을 선생님 좀 생소하시죠? 네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 괴뢰 도당. 옛날에 보면 우리가 괴뢰 도당이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 말을 이제 생각하시면 도당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네. 북한을 괴뢰 도당이라 그럴까 도당. 도당이 뭔가면 그 불합리한 집단 또는 뭐 범죄 집단 이런 집단을 보통 우리가 도당이라 해 도당. 네. 그래서 괴뢰 도당. 통상은 안 쓰는 얘기지만 네. 네네. 괴뢰 도당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민주당은요, 이게 정당이라기보다는 도당이야, 도당. 도당.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 이익을 좀 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그 비판이 있지만 그걸 다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보다는 민주도당이 맞는 것 같아. 민주도당.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하려다가 끝내 못했습니다. 법 쪽에 언론은 다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검수완박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민주도당이 그걸 제가 이 완성은 못할지 모른다.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요, 민주도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요, 검사들은 근데 전 검사가 사표를 던져가지고 몸으로 막는 맞습니다. 그런 결기를 보여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그 친정권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검사라면 정말 정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검사직을 해왔다면 또 앞으로 한다면 정말 이러한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도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결연히 싸울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김호수가 가가지고 뭐 편지 나부레 뭐 서한 보내는 거요. 네. 그거는 매력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받는 사람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 자식 엊그제까지는 딴소리하다가 이제 네, 와서 네, 뭐 편지 던져 서한을 뭐 보내 이건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도당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가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검사들도
전 검사가 사표를 던져서 네. 옳지 않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여서 우리가 몸으로 막자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참 검수완박 통과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할지만 보더라도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일 또 국민대회를 여의도에서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데 그 포스터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세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해드리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춰주시면 검수완박 국민저항 국민대회 내일은 광화문이 아닌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립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3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검수완박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 내일 꼭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광고가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포스터도 한번 좀 비춰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실 이거를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김사만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지시를 받고 사실 참 이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늘 정광훈 목사님께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일을 다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 교회가 함께합니다. 한국 전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시청 앞 광장 다 나오셔야죠. 주일 오후 3시에 예.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또 포스터에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북한 동포에게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만이 자유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공산당 치하에 주체 사상 아래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속히 자유케 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절 연합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대표 대회장으로 김사만 목사님, 그리고 설교는 김진웅 목사님, 이광순 목사님, 또 길자연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또 공동 대회장으로는 권태진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그리고 전국의 380개 교단 증경 총회장 및 선교 단체장 목사님들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각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요. 오후 3시에는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한 분이 10분, 100분을 초청해서 그냥 주일에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야 우리 시청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 데리고 나오시면 거기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오셔서 함께 온 가족,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로 주님의 부활을 또 예배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없어요. 마지막은 없고 네. 주일날 3시에 뭐 특별히 하실 일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바람 쐬러 가족들로 다 맞습니다. 나와서 함께 우리가 네네네.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의 이 존재를 좀 넉넉히 보여주는 행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집합 금지 이 제한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8일부터 풀린다고. 예, 18일부터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또 광화문 예배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말씀드렸고요. 네. 하여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기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집회를 기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이 부분이 입증됐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겼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 저는 이제 네네. 방송에서 하차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오늘 보니까 네네. 1,400분밖에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우리 책임이야. 네. 저 고영일 변호사 책임이고 저 책임이고 전도사님 책임인데.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2,000명 안 되면 우리는 하차해야 돼. 맞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더 양질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후 1시에 시작하니까요. 1시에 멀리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너아라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함께 나오셔서 국민의 의사와 뜻을
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내일은 여의도에서 그리고 주일은 시청 앞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또 변호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10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